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지난번 기출문제 100회 전산세무 2급 이론 문제를 일단 한번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0회 기출문제는 난이도는 뭐 그렇게 많이 어려운 편은 아니었고요. 그래서 중급 정도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런데 기존의 기출문제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문제들이 조금 있다 보니까 그래서 조금 어려워하셨던 분들이 계셨던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 이론 1번 문제서부터 한번 천천히 풀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1번. 아래의 자료를 이용하여 2022년 매도 가능 증권 처분 손익을 구하면 얼마인가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단기 매매 증권일 때 하고 매도 가능 증권일 때 하고 차이만 잘 구별하시면 이 문제는 그냥 아주 쉽게 공짜로 풀어내실 수 있는 문제가 돼요. 단기 매매 증권은 취득을 하고 가치가 올라갔다, 가치가 떨어졌다, 가치가 다시 올라갔다. 매도 가능 증권이 올라갔다, 떨어졌다, 다시 올라갔다. 이렇게 두 가지의 상황이 있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우리가 단기 매매 증권은 마지막에 평가한 금액하고 마지막에 처분한 금액하고의 차이가 처분 손익이 돼요. 처분 손익이 되고, 매도 가능 증권은 무조건 최초의 취득 원가와 마지막 처분가와의 차액이 처분 손익이 됩니다. 그럼 지금 문제는 매도 가능 증권을 물어봤으니까 매도 가능 증권을 처음에 주당 얼마씩? 5,000원씩 취득을 했어요. 주당 5,000원씩 취득을 했고, 마지막에 처분할 때 주당 3,000원씩의 주당 3,000원씩의 처분을 했어요. 주당 3,000원. 그러면 한 주당 2,000원의 손해를 봤네요. 맞죠? 그래서 2,000원의 손실이 100주니까 그러면 100주에 우리 2,000원씩, 그러니까 마이너스 2,000원씩 손실이 생겼으니까 마이너스 20만 원이 생겼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그냥 매도 가능 증권 처분 손실 20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 그래서 이것도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단기 매매 증권하고 매도 가능 증권의 차이를 유튜브 영상으로 올려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단기 매매 증권과 매도 가능 증권 검색해 보시면 저희 거 동영상을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 아주 쉽게 문제를 풀으실 수 있는 문제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 문제 2번. 수익 인식 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틀린 것은? 요즘 이제 수익 인식 시기가 자주 이제 시험 문제 등장을 하니까 수익 인식 시기라고 하는 것은 언제 매출로 볼 거냐? 그 얘기예요. 그러면 첫 번째 1번.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해당 재화를 인도한 시점. 아니에요. 1번이 정답이네요. 그냥 어떻게 되냐? 위탁 판매는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물건을 발송을 하게 돼요. 수탁자에게 물건을 발송해요. 그것을 우리는 적송품이라고 부르는데, 수탁자에게 대신 팔아달라고 부탁한 물건이에요. 부탁한 물건을 우리가 적송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적송품의 소유권은 위탁자에게 있어요. 적송품의 소유권은 위탁자에게 있고, 수탁자가 물건을 판매한 시점, 수탁자가 이제 물건을 외부로 판매를 했다. 그러면 그 판매 시점에서 소유권이 구매자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결국 수탁자는 절대 물건의 소유권을 가질 수가 없다. 그러니까 위탁자의 소유였고 그것을 대신 팔아달라고 하는 거니까 수탁자는 중간에서 수수료만 받는 사람이고, 소유권은 수탁자가 판매한 시점에서 소유권이 넘어가게 된다. 그러니까 수익 인식 시점은 수탁자가 판매했을 때가 위탁자의 수익 시기가 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정답이 1번. 수강료는 강의 기간에 걸쳐 수익을 인식한다. 이걸 뭐냐면 우리가 진행 기준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용역,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용역에 대한 매출을 진행 기준으로 우리가 인식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할부 판매. 할부 판매는 이자 부분을 제외한 판매 가격에 해당하는 수익을 판매 시점, 할부는
부가세법하고 기업회계 기준이 조금 다른데 부가세법의 장기할부하면 우리가 회수 기준을 적용을 해주고 기업회계 기준은 무조건 재화를 인도했을 때 그러니까 대금을 받든 안 받든 장기든 단기든 상관없이 우리는 재화를 인도했을 때 무조건 매출로 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광고 제작 수수료는 수수료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얘도 마찬가지 용역의 매출로 봐야 하고 용역의 매출은 진행 기준을 적용을 하게 된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 다음 문제 3번. 요즘 이제 자주 등장을 하는 문제이고요. 문제 3번은 우리가 회계 변경이에요. 회계 변경. 그냥 우리가 정책의 변경이라고 하는 게 있고 추정의 변경이라고 하는 게 있더라. 정책의 변경은 법이 바뀌는 그래서 우리가 선입선출법을 후입선출법으로 바꿨다. 그런 게 정책의 변경. 그래서 선입선출법을 후입선출법으로 바꿨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정책의 변경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추정의 변경은 대손율을 예를 들어서 뭐 1%에서 뭐 2%로 수정했다. 이렇게 되는 것들, 이렇게 수치가 바뀌는 거. 그리고 추정의 변경에서 한 가지 외우셔야 될 거 하나가 있죠. 추정의 변경. 원래 정책의 변경이 있다가 추정의 변경으로 내려간 것 중에 하나가 감가상각방법. 정률법을 사용하고 있다가 정액법으로 수정을 합니다. 선생님 이거 법이 바뀐 거 아닌가요? 네. 예전에 법이 바뀐 걸로 봐서 정책의 변경이 있었는데 지금은 추정의 변경으로 기업회계 기준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정책의 변경이든 추정의 변경이든 변경이 됐어요. 변경이 됐으면 우리는 이제 고민을 하게 돼요. 과거의 장부도 있고 현재의 장부도 있는데 과거를 수정할 건지 말할 건지 이런 결정을 내려야지 돼요. 그래서 정책의 변경은 소급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래서 소급법. 추정의 변경은 단기부터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래서 전진법. 그러면 소급법이다라고 하는 얘기는 과거도 수정하고 현재도 계속 수정해서 넘어오는 거예요. 1기서부터 순서대로 수정하고 플러스 마이너스 2기로 넘어가고 2기에서 또 수정하고 3기로 넘어오고 이렇게 단계별로 진행이 되는 걸 소급법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전진법은 단기부터 적용해요. 변경된 시점서부터 적용한다라는 말은 틀린 말이에요. 변경된 시점이 아니고 무조건 단기부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7월 달에 추정의 변경으로 우리가 전진법으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1월 1일서부터 적용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단기부터 적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해가 되셨습니까요? 네, 자 그러면 문제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 따른 회계 변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매기 동일한 회계 정책 또는 회계 추정을 사용하면 비교 가능성이 증대되어 재무제표의 유용성이 향상된다. 매기 동일한, 그러니까 과거와 현재를 동일한 방식으로 해야 비교가 되겠죠. 그렇죠? 서로 다른 방법을 쓰면 비교 가능성이 떨어지게 되니까. 회계 정책의 변경과 추정의 변경을 구분해. 이거 선생님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 하나 발생했는데 정책의 변경인지 추정의 변경인지 알 수가 없다. 그러면 무조건 추정의 변경으로 놓고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회계 정책 변경을 소급하여 적용하는 경우에는 소급하여 적용하면 언제서부터? 과거부터 차근차근 수정해서 넘어와야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당연연도 회계 개시일서부터 적용하는 것은 무슨 법? 전진법. 이해가 되셨나요? 네.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회계 추정의 변경은 기업 환경의 변화, 새로운 정보 획득 또는 경험의 축적에 따라 지금까지 사용해오던 회계적 추정치의 근거와 방법을 바꾸는 것이다. 그러니까 추정치, 대손율을 바꿔주는 것이다. 혹은 감가상각의 방법을 바꿔주는 것, 혹은 내용연수를 수정해주는 것, 그런 것들을 우리가 추정의 변경이다 라고 보실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문제 4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형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그럼 유형자산은 내가 장기간 영업활동에 뭐 하기 위한 거? 사용하기 위한
위에서 취득한 자산을 우리가 유형자산이다라고 얘기하죠. 그럼 첫 번째 정액법, 감가상각 할 때 우리가 정액법, 매년 동일한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다. 동일한 금액을 사용하는 것이다. 그래서 1번은 맞는 말이고요. 자, 내용연수 중 기계설비의 사용을 중단할 경우 장래 사용을 재개할 예정이라 하더라도 감가상각을 중단한다. 나중에 다시 사용을 하게 될 경우 중단하지 않습니다. 장래에 사용할 경우 중단하지 않고 만약에 중단을 했다. 그러면 중단 시에 감가상각을 합니다. 감가상각을 하고 대신에 우리가 원래 감가상각비 판매비와 관리비로 처리를 하게 되는데 여기서의 감가상각은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건 조금 외워야 될까요? 뭐 아니면 우리가 좀 이해를 하고 계시면 좋기는 한데 조금 우리 일반 범위에서는 조금 넘어갔다라고 보여지기도 하고요. 내용연수 도중 기계설비를 만약에 사용을 중단했다. 아예 사용을 중단했다. 그러면 중단하고 지금 감가상각을 하는 경우는 우리가 재사용할 겁니다 라고 보는 거고요. 재사용, 예를 들어서 기계장치면 기계장치를 다시 사용할 예정일 때 그러면 중간에 감가상각은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하고 다시 재사용 시점서부터는 판매비와 관리비로 처리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완전 중단을 하겠다. 그러면 그 시점에서 모든 자산은 투자 자산으로 재분류하셔야 합니다. 투자 자산 재분류하셔야 된다. 이렇게 조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일단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새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기존 건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고 그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 기존 건물의 철거와 관련된 비용에서 철거된 건물의 부산물 판매하여 수취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은 토지의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네, 이것도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우리 유형자산에서 정리를 해드리는데 우리가 철거비가 두 가지가 있어요. 사용 중인 건물을 철거했을 때, 이때는 철거비 자체를 처분 손실에다가 플러스 해주게 됩니다. 처분 손실에다가 그러니까 처분을 해요. 그럼 처분을 하게 되면 내 장부가가 없어지는 것만큼 다 철거가 됐으니까 처분 손실로 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렇게 되는데 토지 취득 시 땅을 샀는데 불필요한 건물이 거기에 있다. 그래서 이 건물을 철거를 해버린다. 그러면 철거하는 데 들어가는 돈은 토지 취득할 때니까 토지의 취득 원가에 포함시켜 주시면 됩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면 뭐 철거비가 예를 들어서 100만원 나왔는데 100만원에서 그 안에서 고철이 나오다 보니까 고철을 또 50만원 받고 팔았어요. 그럼 50만원 밖에 손해를 안 받죠. 그 50만원만 토지의 취득 원가에 포함시켜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토지의 취득 원가에 포함한다. 네, 맞는 말이 되겠고요. 유형자산의 감가상각 방법을 선택할 때는 경제적 효익이 소멸되는 형태를 반영한 합리적인 방법으로 선택해야 한다. 빙고. 그래서 우리가 감가상각에 정액법, 정률법, 뭐 연수학계법, 이중체감법, 생산량비례법 이렇게 있는데 그 다음에 또 한 가지의 방법이 있어요. 이거는 감가상각 방법의 또 한 가지는 기타 합리적인 방법이다. 기타 합리적인 방법을 감가상각 방법으로 인정해 주겠다. 이 얘기는 뭐냐면 저희 회사는 특성상 감가상각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 그래서 저희 회사에 만약에 규칙을 만들었다. 그러면 그 규칙대로 감가상각 하는 걸 인정해 주겠다 라는 얘기예요. 대신에 매년 그 방법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제 4번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자, 문제 5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말 재고자산에 포함해야 할 금액은 얼마인가? 기말 재고자산 쉽게 얘기해서 내 거죠, 내 거. 내 거. 그러면 도착지 인도 조건으로 매입한 미착상품. 미착상품은 현재 운송 중인 거고
도착지 인도 조건은 도착을 해야 소유권이 넘어오니까 운송 중인 건 아직 내 재고자산이 안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구매자가 매입 의사표시를 한 시송품. 의사표시를 했다는 얘기는 판매가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판매된 거니까 당연히 내 것이 아니겠고요. 그 다음에 제3자에게 판매하기 전에 적송품. 아까 적송품 했었죠. 네, 이거 내 재고자산 맞고요. 자, 그 다음에 담보로 제공한 거. 담보는 소유권이 넘어간 게 아니죠. 그래서 내 재고자산이 맞습니다. 그래서 총 900만 원이 정답이 되겠고요. 자, 문제 6번. 한국은 제조 간접비를 직접 노무 시간을 기준으로 배부하고 있으며 제조 간접비 배부 차이는 40만 원 과대. 실제 노무 시간은 35,000시간이고 단기만 현재 실제 제조 간접비 발생액은 100만 원이다. 노무 시간당 제조 간접비 예정 배부율은 얼마인가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6번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제조 간접비 계정. 제조 간접비 계정의 실제 소비액, 예정 소비액. 그리고 예정 소비액은 예정 배부율 곱하기 실제 배부 기준이다. 이렇게 여기까지만 이해하셔도 되겠고, 그러면 예정이 더 크다 그러면 과대 배부되었다. 실제가 더 크다 그러면 과소 배부되었다. 이렇게 놓고 보실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제조 간접비 배부 차이는 40만 원이 과대이다 그랬으니까 과대 40만 원, 예정이 40만 원이 훨씬 더 많다. 실제 노무 시간은 35,000시간입니다. 실제 노무 시간은 35,000시간이고 단기 실제 제조 간접비 발생액은 1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100만 원보다 예정이 40만 원 과대 계산이 됐으니까 예정 소비액은 140만 원이 되겠고요. 그럼 140만 원은 예정 배부율 곱하기 실제 작업 시간이니까 그러면 얼마가 나올까요? 4, 32, 4, 5, 20. 그러면 딱 40원이 나오겠네요. 예정 배부율은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래서 40원이 정답이 됩니다. 3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그 다음 문제 7번. 문제 7번은 부문별 원가 계산, 부문별 원가 계산이 나와 있는데 직접 배부법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직접 배부법으로 제조 간접비를 배부하고자 한다 그랬는데 절단 부분의 총 원가는 절단 부분의 총 원가를 물어봤기 때문에 자, 우리가 일단은 보조 부문에 해당하는 설비 부분하고 그 다음에 또 동력 부문하고 그러면 설비 부분은 총 원가가 30만 원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동력 부분의 총 원가는 25만 원이 있었어요. 25만 원이 있었고 그 다음에 직접 배부법이기 때문에 앞에 보조 부문끼리는 주고받고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냥 우리는 조립 부문과 그 다음에 절단 부분으로만 배분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배부 기준이 조립 부분은 400, 그 다음에 절단 부분은 600, 그리고 동력 부분은 300, 200 이렇게 나와 있는 상태죠. 그러면 우리는 절단 부분 것만 계산을 하시면 되니까 60% 그럼 6, 3, 18 18만 원이 나오겠고요. 그 다음에 3대 2니까 40% 그러면 10만 원이 나오겠죠. 이해가 되셨나요? 그리고 절단 부문에 원래 자기 부문 발생액이 90만 원이 있었죠. 그래서 지금 문제의 정답은 118만 원, 네, 4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이걸 시험 문제 여러분들이 문제를 잘 읽으셔야지 돼요. 문제를 잘 읽으셔야지 되고 보기 2번에 보시면 28만 원이 있나요? 그쵸? 보기 2번에. 이거 뭐냐면 요렇게만 묶어서 얘를 우리는 보조부문비 배부액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보조부문비 배부액. 그래서 보조부문비 배부액을 문제 끝에서 보조부문비 배부액을 물어봤으면 28만 원이 정답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은 우리가 뭐라 했어요? 절단 부분의 총원가는 얼마인가 그랬으니까 절단 부분의 총원가 그러니까 자기 부문 발생액에 이 보조 부문 발생액을 같이 합산해야 우리 총원가가 나오게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되겠죠? 그렇죠? 네.
부문별 원가 계산은 시험 문제에 뭐 자주 등장을 하니까 반드시 직접 배우법, 단계 배우법 정도는 여러분들이 배분을 하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8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8번은 뭐 너무 자주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공품 계정하고 그 다음에 제품 계정하고 이렇게 두 가지를 설정을 해 두시면 되겠고요. 단기 총제조 원가. 단기 총제조 원가는 제공품 계정 차변이죠. 여기에서 발생한 원가가 얼마냐 이걸 물어본 거고, 자 그러면 순서대로 채워볼게요. 기초제공품 원가는 3만원. 자 그 다음에 기말제공품 원가는 만원. 그 다음에 기초제품 재고액은 5만원. 그리고 기말제품 재고액은 4만원. 그리고 매출 원가가 얼마나고요? 55만원. 그럼 매출 원가가 55만원이니까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54만원이 되겠네요. 이 54만원은 여기서 온 거죠? 그렇죠? 54만원. 그래서 55만원에서 3만원 빼니까 52만원이 정답이 되겠네요.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겠죠. 2번이 공짜 문제였고요. 자, 그 다음 문제 9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회사 수정은 종합원가 계산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다음 자료에 의한 단기 기말 제공품의 원가는 얼마인가? 기말 제공품의 원가를 물어봤고요. 종합원가에서 기말 제고액을 계산하시는 방법은 평균법, 선입선출법 이렇게 두 가지가 있고요. 원가의 흐름 가정은 선입선출법을 선택하고 있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9번은 우리가 선입선출법. 선입선출법. 이것도 제가 지금 아까 부문별 원가 계산도 저희 유튜브에 다 있고요. 기말제공품 계산하는 선입선출법 계산도 유튜브에 원가 얘기를 검색해 보시면 다 있습니다. 있어서 중간은 조금 생략하시고 선입선출법의 공식. 선입선출법은 말, 성, 빼, 초, 말, 기. 이게 여러분들 식이 되겠고요. 그래서 선입선출법의 기말제공품 재고액을 계산하시는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앞에 기말서부터 기말은 5,500인데 5,500에 50%니까 2,750개 2,750개 곱하기 완성분 수량을 계산해야 되겠네요. T자를 하나 그려서 맞나요? T자를 하나 그려서 기초 수량이 7,800개 그리고 단기에 45,000 단위를 추가 투입했으니까 45,000 단위. 그 다음에 기말제공품은 5,500개. 그러면 완성품 수량을 계산하실 수 있겠죠? 그렇죠? 47,300개. 47,300개의 완성품 수량. 그 다음에 거기서 기초 수량을 빼주시면 됩니다. 기초 수량을 우리가 기초 수량은 7,800개인데 완성도가 50%니까 3,900개. 다시 플러스 기말 수량 그대로 2,750개. 우리가 첫 번째 라인에 선입선출법이고 모든 원가는 정공정에서 균등하게 발생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균등하게 발생한다는 얘기는 무조건 퍼센트 따져라. 이 얘기예요.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분해 총원가 단기 총제조원가 단기 총제조원가는 161만 5,250원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겠죠? 그렇죠? 네. 그러면 자 우리가 여기에 완성품 환산량이죠, 그죠? 완성품 환산량이 되보면 46,150개가 나오나요? 그쵸? 46,150개가 나오고 그러면 곱하고 나누면 되겠죠? 계산은 누가? 계산기가. 이해되시나요?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해주시면 96,250원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고요. 선입선출법 기말제고액을 계산하는 방법은 가르치는 교수님들마다 식이 조금 달라요. 다른 방식으로도 또 계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런 방식을 사용을 하고 있고 그래서
조금 암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는 다른 유튜브 영상을 조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 1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원가 계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틀린 것은 종합원가 계산은 제조지시설을 제품별로 발생하지 않는다. 네, 종합원가 계산은 공정별로 연속 제조지시설을 사용을 하고 있다. 개별원가 계산은 작업별로 원가 계산이 이루어지며 제조 직접비와 제조 간접비의 구분이 필요하다. 네. 부문별 원가 계산은 직접 재료비를 발생 원천인 부문별 원가 계산은 제조 간접비를 발생 장소별로 분류 집계한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죠? 이해가 되시나요? 네. 자, 1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소득세법상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와 관련된 설명으로 가장 틀린 것은 복권 당첨금만 있는 기본공제 대상자에 대해서는 기본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있죠? 왜요? 복권 당첨금은 기타 소득에 해당하지만 무조건 분리과세 대상이에요. 무조건 분리과세 대상이니까 소득이 없는 것으로 보게 된다. 그래서 정답은 그냥 공짜 1번. 2번 보기 보시면 한부모와 부녀자 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한부모, 왜? 한부모는 100만 원이고 부녀자는 50만 원이니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 그러면 한부모를 선택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 총급여가 500만 원인 근로소득만 있는 기본공제 대상자에 대하여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네. 자녀세액공제는 7세 이상의 자녀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네. 자, 그 다음 12번. 다음 중 소득세법상 과세표준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자는 누구인가? 그러면 우리가 종합소득에 대해서 확정신고를 해야 하는 자. 자, 우리가 소득세법에서 종합소득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죠? 분류과세라고 하는 게 있었죠. 분류과세, 퇴직소득, 양도소득이 이 분류과세에 해당하고 퇴직소득, 양도소득은 어차피 따로 계산을 해야 하는 거고요. 종합소득이 있는 자가 이제 확정신고를 하게 됩니다. 다음 해 5월에 확정신고를 하게 되는데 확정신고를 하게 되면 우리 종합소득 안에는 뭐 있어요? 근, 연, 기, 이, 배, 사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이렇게 있지만 얘네들 중에 2가지 이상의 소득이 있는 자 2가지 이상의 소득이 있는 자들이 종합소득 확정신고를 무조건 해야 하는 의무자가 됩니다. 단지 분리과세 대상은 원천징수함으로써 과세 의무가 종결됐기 때문에 분리과세는 해당 사항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분리과세 대상 이자소득과 근로소득이 있는 자 분리과세는 종합소득 대상이 아니다. 그러면 근로소득만 있는 자니까 종합소득 확정신고를 할 필요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근로소득은 연말정산하잖아요. 그죠? 연말정산하기 때문에 확정신고 안 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연금소득도 우리가 연금을 지급할 때 국가에서 연금소득만 있는 경우도 우리가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지급하기 때문에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않아도 되고 기타 소득 중에서 예를 들어서 분리과세 되는 소득이다. 그러면 또 마찬가지 하실 필요가 없고 이자도 분리과세 대상이다. 그러면 이자는 2천만 원이라는 걸 외워주셔야죠. 이자는 2천만 원 초과는 그 다음에 배당소득 이자 배당소득 산에서 금융소득이라고 하니까 2천만 원 기준으로 하고 사업소득은 무조건 확정신고를 해야 하는 자입니다. 사업소득자는 무조건. 그리고 혹은 이 안에 2가지 이상의 소득이 있으면 무조건 확정신고를 해야 하고요. 사업소득 중에서 예를 들어서 연말정산이 가능한 사업소득, 보험 판매하시는 분들이 이제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자에 해당하는데 그분들은 확정신고를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이 아닌 경우에는 하셔야 됩니다. 대신에 연말정산 근로소득도 연말정산하고 사업소득도 만약에 연말정산한다. 그런데 소득이 2가지가 발생했다. 그러면 무조건 확정신고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됩니다. 그래서 근로소득과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자 그럼 소득이 2가지가 발생했기 때문에
합산해서 누진세율 적용해서 세무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공적연금소득만 있으면 확정신고 안 해도 되고요. 퇴직소득, 퇴직소득은 분류과세에 해당합니다. 절대 확정신고 해야 되는 그런 소득이 아니고요. 근로소득과 일용근로소득으로 나눠졌는데 일용근로소득은 무조건 분리과세 대상이니까 분리과세니까 소득 신고하실 필요가 없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3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 다음 중 부가세법상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따른 세액공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신용카드 등 세액공제는 일단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두셔야 되는 거 하나는 법인을 제외한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는 법인은 해당 사항이 없어요. 법인 해당 사항 없고 그 다음 법인을 제외한 나머지 개인사업자,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신용카드 매출액이 생기면 발행금액에 대해서 1.3%를 공제를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2.6%라고 나왔으니까 틀리는 문제가 되겠고요. 1.3%이고요. 연간 공제 한도는 4번 보기에 나와 있습니다. 연간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신용카드 발행세 공제라는 걸 받으실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바로 위에 보시면 10억 원을 초과하는 개인 사업자들은 제외가 됩니다. 공제 대상에서. 그러니까 법이라고 똑같다라고 보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고 1.3% 외워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부가세법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동하게 되는 때 재화의 공급이다. 그러니까 재화가 판매됐다, 내가 발송했다, 그러면 매출로 보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2번도 상품권을 현금 판매했을 때는 재화의 공급이 아니에요. 그리고 상품권이 회수되는 시점. 그러니까 회수가 돼야 내 물건하고 바꿔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실제 재화가 인도되는 때가 바로 공급 시기가 되겠고요. 사업자가 보세구역 안에서 보세구역 밖의 국내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로서 재화의 수입에 해당할 때는 세관에서 수입 신고 수리일을 우리가 공급 시기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수입 신고가 완료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시점이 재화의 공급이에요. 물건이 가고 안 가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수입은 수입 신고 수리일을 우리가 공급 시기로 보게 된다. 그러면 3번이 정답이 되겠죠. 중간지급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각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 시기로 본다. 이거는 할부 판매에서 반드시 외우고 계셔야 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고요. 자, 15번. 아래 자료를 이용하여 부가세법상 폐업시 잔존재화의 과세 표준을 구하면 얼마인가? 네. 조금 어려울까요? 폐업시 잔존재화인데 제가 예를 들어서 기계를 샀는데 내용연수가 다 지나지도 않았는데 중간에 폐업을 하게 된 경우예요. 그러면 이 재화 구입한 금액에 대해서 매입세 공제를 다 받았으니까 너 이 기계 또 팔을 거 아니냐, 폐업하면. 그러면 남들한테 돈 받을 거니까 부가세를 미리 내고 폐업을 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폐업시 잔존재화의 과세 표준을 계산하는 방법인데 이것은 여러분들이 우리 실무 문제에서 부가세 부속 서류에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에 안분정산 재계산이라는 단원이 있어요. 거기에서 재계산이라는 단원하고 조금 연결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무슨 얘기냐? 왜 이게 필요하냐면 그래서 우리가 체감률이라고 하는 걸 따지게 돼요. 우리가 재계산이라는 거, 납부세액 재계산을 할 때 체감률을 따지게 되는데 건물하고 구축물은 부가세 1기당 5%의 체감을 한다. 자산의 가치가 5%가 떨어진다. 이렇게 보는 거고 나머지 기타 자산은 25%의 체감률을 가지고 있게 돼요. 결국 우리가 1년이 지나면 건물 구축물은 10%씩 그러니까 10년간 재계산을 해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기타 자산은 1년이 지나면 50%가 없어지니까 2년 동안 재계산을 해주겠다 라는 얘기가 돼요. 그러면 지금은 기계장치를 취득했으니까 공제율이 25%예요.
그런데 우리는 2020년 1기에 샀어요. 1기에 취득을 했고, 그러면 1기에 썼고 2기에 썼고, 그쵸? 그리고 2021년 6월, 그러니까 1기에 매각을 하자. 그러니까 매각을 한다라는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폐업한다라는 것 자체가. 그래서 1기에 폐업을 하게 되니까, 폐업하는 시점에, 그러면 과세기간이 지나간 거, 정상적으로 지나간 건 2기가 지났어요. 그러면 결국 50%의 자산의 가치가 감소하였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자산의 취득원가는 5,400만 원인데 그 중에 50%만큼의 자산의 가치가 감소했으니까 2,700만 원만큼 감소를 하고 2,700이 남아있는 가치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것을 팔면 2,700만 원 정도 받을 거니까 270만 원의 부가세를 내고 폐업을 해라 라고 하는 게 폐업시 잔존재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폐업시 잔존재화의 과세표준을 계산을 하려면 우리는 이 체감률이라는 걸 알고 있어야 문제가 풀어지게 된다. 그래서 기타 자산은 체감률이 25%, 부가세 6개월에 25%. 그러니까 1년이면 50%만큼의 체감이 되게 된다. 그래서 2,700만 원만큼이 잔액으로 남아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일단 여기까지 15번까지 문제를 풀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올해 7월서부터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가 조금 바뀌게 돼요. 지금 현재는 3억 원 이상인 자, 직전 연도의 매출액이 3억 원 이상인 자는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였는데, 이제 개인이 올해 7월서부터 2억 원 이상이면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가 된다. 요거는 그냥 참고로 조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 문제상에서 나오게 되면 날짜가 주어지겠죠. 그래서 2022년 7월 이후에는 2억 원 이상이면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행을 해야 합니다. 네, 여기까지 100회 세무 2급, 전산세무 2급 이론 문제를 풀이를 해드렸습니다. 네, 또 다음에 실기 문제를 또 한번 풀어서 다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